안녕하세요. 세계 난민 책임의 분포와 한국의 정책적 현황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김가인, 오윤지, 최원영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난민이란 세계 난민 이동 루트, 난민이 발생하는 나라의 이유와 특징, 한국의 난민 인정률, 한국의 난민 인정률에 대한 이해, 왜 한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했는가, 한국과 외국의 정책적 현황, 그리고 결론을 마지막으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민이란 무엇일까요? 난민은 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뜻합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박해나 생명의 위협을 받아 본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피신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난민 이동 루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들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시리아라는 나라에서는 튀르키예나 레바논 등으로 떠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EU, 특히 폴란드 등으로 피신을 가고 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의 나라로 가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은 이란, 파키스탄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에서는 방글라데시로 피신을 하고, 남수단은 우간다 등으로 피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민이 발생하는 나라의 이유와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공통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쟁, 폭력, 정치 박해가 주 원인입니다. 시리아, 남수단, 수단, 우크라이나 등은 무력 충돌이 직접적 원인으로서 피난을 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국가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약한 거버넌스와 빈곤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접 지역의 전염 효과로서 인접국으로의 이동을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취약 인구 비중이 큽니다. 아동과 여성 비중이 높은데 그 중에서 세계 난민의 40%는 아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쟁의 성격입니다. 국가 간 침공으로 인해서 갑자기 발생하여 피난을 가는 대규모 이동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전이나 또 민족 청소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붕괴형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제 이주 성격으로 국가적 주변국이나 도시로 피난을 가게 되면서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예로는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속도 예측 가능성의 차이가 있는데, 시리아 같은 나라의 경우는 단계적으로 유출을 하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의 경우는 대량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어떨까요? 2025년 기준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약 1%에서 2.7% 수준이었습니다. 100명 중 2명만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인정률이 30%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1994년 제도 도입 아래 인정률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난민 인정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조사한 결과 난민 심사를 담당하는 법무부와 인권단체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의 의견으로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가 지나치게 많아 인정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31년간 국내 난민 신청 상위 국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인데 주요 발생국인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와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난민 심사 및 지원에 필요한 인력, 자원, 예산 등 행정적 부담이 크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난민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인 인권단체는 법무부가 난민을 인정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합니다. 다수의 신청자가 본 심사 진입 전에는 기각되거나 기각 처리되어 심사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난민 관련 예산이 제한적이며 난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정착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신청자에 대한 복지, 생활비 지원이 제한적이고 정착 지원 한계도 존재합니다. 난민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2021년 이후 5년째 67명으로 고정이고요. 이 중 심사 업무를 맡은 인력은 41명, 1년에 1인당 400건 이상의 심사를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회적 측면으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대부분의 역사를 단일 민족의 형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 문화 내 동질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생겨났고 난민을 외부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혐오가 확산되면서 난민에 대한 혐오 발언과 부정적 선입견이 SNS, 언론 등을 확산되면서 사회적 긴장감을 높였고요. 또 난민 수용이 사회 안정과 치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정치적 우려와 보수적 사회 분위기가 난민 정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난민 신청 단계의 구분 및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협약 난민은 1951년 난민협약이 정한 인종, 종교, 국적, 집단, 정치적 박해 사유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 결합, 자유로운 취업 및 직종 선택, 생계비, 사회보장 혜택, 영주권 취득 가능성, 교육, 의료 제공 등 기본적인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으로는 초기 적응 및 생정적 심사가 필요하고요. 일부 직종 취업 제한 및 언어 장벽이 존재합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협약 난민은 아니지만 귀국 시 고문, 강제 송환, 생명, 신체 위협 등 사유를 인정받아 임시적으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단 그들의 권한으로는 강제 송환 금지, 임시적 체류 허가, 취업 허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초중등 교육, 기초적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 난민과의 차이점으로는 가족 결합권이 보장이 되지 않고 사회복지 혜택도 제한됩니다. 또한 생계비 정착 지원이 미흡하고 체류 기간 제한 및 반복적인 연장이 필요합니다. 협약 난민이 되기 전 단계로는 난민 신청자가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는 말 그대로 난민 인정 심사를 대기 중인 상태로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생계비 일부 그리고 의료 임시주거를 지원받고 6개월 후 일부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사 시 소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으로는 미취업 복지권이 대부분 제한되고요. 심사 기간에 긴 대기가 필요하고 강제 송환의 위험이 있고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난민자들은 한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할까요? 그 이유는 한국 정부가 이제까지 해온 성명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나라는 관광을 목적으로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주해서 들어오는 게 더 편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난민 협약을 맺고 있는 아시아 국가는 일본과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저희 나라로 올 수 있는 메리트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민법을 만들고 있는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또한 유일하기 때문에 이 난민들은 한국에 가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하고 오는 사람보다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과 외국의 정책적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민을 보호하는 법안으로는 난민법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난민법에 대해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법이란 박해를 피해 자국을 떠나야 하는 외국인, 난민의 지위와 처우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국제법에서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정치적 의견이라는 5가지 사유로 박해를 받을 근거 있는 공포 때문에 국경을 넘어 자국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정책적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에 가입하였고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298로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2에서 3%조차밖에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로 인해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었고 전문 심사관 부족, 변호사 통역지원 미흡, 난민 지위 불인정 사유 엄격, 노동복지 제한 등의 이유로 난민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난민 인정 수용에서 국제사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정책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난민법은 1980년 제정된 법률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 등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공포가 있는 외국인을 미국으로 재정착시키는 규정을 말합니다. 난민 신청자 수는 해마다 수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20에서 40%라는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로는 난민 인정 시 영주권이 신청이 가능하고 정착 지원과 재정착 프로그램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정착 프로그램 중 예시로 한 가지는 난민 재정착 사무국 OPR이라는 사무국이 있는데요. 이 OPR은 미국 사회의 통합 회원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정책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그 특유의 폐쇄성과 위장 난민 경계로 인해 난민을 잘 받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일본은 1981년 유엔 난민 조약에 가입하였고 이듬해 난민 일정서에 가입했으며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어 일본의 난민 인정 절차가 까다롭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따라 2005년 난민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1,901명이 난민을 신청했는데 인정된 것은 고작 28명으로 0.26%만 인정했고 2017년에는 무려 19,628명이 난민 신청을 하였지만 처리된 인원은 11,361명으로 극악한 인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난민에 대한 인식은 우리와 비교적 먼 나라인 미국과 비교적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 비교해봐도 다양한 인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난민 수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제도적,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 개인적 측면으로도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